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특집 인터뷰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반가워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폐악질에 맞서서 혼자서 일당 100, 아니죠, 일당 1000, 일당 만을 해내고 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사무실도 옮기고 또 장 최고 최근에 근황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죠? 네, 예, 네. 부원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멸콩TV가 여의도 시대 열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 예전에 개인적으로 몇 번 뵙고 했었는데 네. 또 오랜만에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몇 달 만에 보는 사이에 저의 팬심도 더 강해졌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진숙 위원장 하면 이제 기대하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네. 그냥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많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을 좀 느끼고 체감하고 계시죠, 솔직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네. 알아봐 주시고 응원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저는 청년의 힘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네. 이전에는 제가 저한테 지지 발언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20, 3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힘이 이 청년의 힘이 돼가는 게 아닌가. 또, 뭐, 최근에 당원도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100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잘 되려고 청년의 힘, 국민의힘이 청년의 힘, 국민의힘이 당원의 힘이 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위원장님. 여러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제일 싫어하는 세대가 20대예요. 70대 어르신들보다 그 부정평가 비율이 20대가 더 높더라고요. 저는 놀랍지가 않아요. 왜 놀랍지가 않냐 하면은 2025년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청년들 2030 청년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아닐까.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15세에서 24세 이 사이에 인구가 70% 이상이 이제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OECD 중에서 평균이 보니까 50%가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20,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떤가 하면은 이전엔 동상 보면은 참 언론의 힘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지만 언론의 힘이라는 게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이게 강했지만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레거시 네.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2030 청년들은 그냥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 팩트가 맞는가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이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가장 똑똑한 대한민국 청년들이니까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는 것들을 무조건 수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그 청년 보수단체도 제가 막 활동했던 10년 전 20대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국민의힘을 우리 청년들이 접수해라. 이걸 청년당으로 아예 만들어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흐름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좌경화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도 그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지방선거 대책위원장, 제가 네. 이게 타이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직함이 룰을 많이 변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0대, 40대 소위 그 청년에 속하는 세대들한테 가산점을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권고안을 만들었던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천까지 받고 터무니없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지만
참 이거 뭐 옆으로 좀 세면 저는 자다가도 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라고 아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네. 장최고도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네. 사실 이 그 공천 룰이라는 게 청년이나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점을 준다고 하지만 본인이 얻은 거에 몇 퍼센트, 50%, 60%를 준다는 게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저는 그런 그 룰 결정과 관련이 된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점수를 줘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100%에서 청년층한테 10점을 더 주면 본인이 만약에 이제 거기서 10%를 더 딴다고 하면 20점이 되잖아요. 네, 네. 20% 이렇게 되니까 10%딴 사람한테 60%를 가산점을 주면 16이 되지만 아예 절대 점수 10점을 주면은 20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크죠, 그게. 예, 네. 그런 식으로 절대 점수를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청년 위주 또 처음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안부를 나누면서 느꼈는데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지금도 헌법소원이나 여러 투쟁의 전선에 있으면서도 다른 무엇보다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구나를 제가 좀 많이 느꼈는데요. 길 가다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진숙 위원장님 알아보고 막 인사하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네. 왜 청년들이 저한테 아는 체를 하고 네. 당신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음.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집회만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그 60대, 70대 이런 분들 당연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지금도 이제 네.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과 연세 드신 분들의 집회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네. 소위 그 성년층, 중장년층들이 집회하는 형식은 한 자리에서 그 고정된 장소에서 꾸준히 집회를 하시잖아요. 광화문 같은 데서 청년들을 움직여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역동적이에요. 행진을 막 하고. 하거든요. 네. 그 차이가 어떤가 하면은 고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네, 네. 이 청년들이 하는 거는 본인들이 진짜 번개식으로 행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 대한민국 속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메시지를 알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청년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응원을 하는 것도 이재명 정권에 당신이 당당하게 맞섰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응원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놀라운 게 저보다 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집회하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애정이 그냥 찐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진숙 위원장님이 수갑이 채워져서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타나셨는데 보통은 위축되거나 그냥 조금 고개를 숙일 법한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수갑을 들고 외치는 그 모습이 소위 정치권 언어로 별의 순간이었다라고도 많이 평가를 해요. 그 이전과 이후 이진숙의 인생이나 이진숙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또는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생각과 아우라 많은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위원장님? 저도 많이 네. 달라진 걸 느끼죠. 그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하는 자세나 이재명 정권을 평가하는 저의 생각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꽃 같은 사람이지만 영등포 경찰서에서의 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죠. 네. 제가 언론사 사장을 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배 저 같으면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없어도 네. 왠지 이제 수갑을 차면 좀 뭔가 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데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하길래 조금 전에 장 최고 말씀한 대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정말 부당하게 저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위축이 되느냐. 그래서 참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장면을 네. 보시고서 수갑을 채운 것 자체도 이재명 정권의 밑보이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 아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수갑을 내보였죠. 너무나 부당하게 대통령에게 밑보이면 이렇게 된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당신도 잡아놓을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경찰 국가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그 수갑에 보면은 이 카바를 채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이동하는 차량에서 저한테 카바를 씌우길래 수갑에다가 그 덮개를 하길래 제가 경찰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벗겨라 카바를. 그랬더니 인권 때문에 카바를 씌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 위선이냐. 그렇죠. 수갑을 채운 네. 것 자체가 사람을 연행하는 것 자체가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인권 유린인데 네. 이 카바를 하는 건 이거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거 유세하시다가 그 피습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전은요라고 네.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정말 의연하게 대전은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장면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보수 국민들을 한 방에 다 결집시켰잖아요. 좀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오버랩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뭐 지방선거나 총선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적 분기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이 수갑을 찾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들어 보였던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영등포 경찰서에 우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찾아가고 많은 국민의 의원들이 항의하러 방문을 했는데 좀 무기력했던 야당이 그 사건을 계기로 좀 결집하고 투쟁하는 어떤 단초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신 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외쳐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조사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진숙 힘내라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들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장 최고는 이제 말로 이재명 정권의 부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과 몸과 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장 최고처럼 여론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로 팩트로 영향력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제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몸으로 그 현장에 나타나서 이재명 경찰력 행사에 대해서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멸콩 TV에도 보니까 천사를 네, 모집을 하시던데 만약에 직접 이제 생계 때문에 말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유튜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생계 때문에 집회 현장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은 멸콩 TV나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 단체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기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말과 몸과 돈의 중요성을 항상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 것 같은 게 누군가는 방송 나가서 말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추운 날 집회에서 한 분 한 분 모여 있는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정권을 또 위협하는 거고. 네. 또 누군가는 뒤에서 후원을 해줘서 그 말과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만 투쟁이 지속되고 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말과 몸과 돈 가운데서 하나만 부족해도 이게 그 결정적인 힘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처럼 사실 명언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말과 몸과 돈이라는 것은 이 행동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또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다 행동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 표출하는 수단이 말과 몸과 돈이라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지금 장 최고는 뭐 말과 몸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물론 이제 돈도 하시겠지만, 저는 아마 장 최고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제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저는 뒤에서 묵묵히 돕겠습니다. 네. 묵묵히 도우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한 표, 네. 뭐 아주 많아봤자 한 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묵묵히 도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시끄럽게 도와야지 됩니다.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시끄럽게, 앞에서 표신하게. 예,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게 도와야 돼요. 저 진짜 이진숙 위원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기분인데, 나 혼자만 당원 가입 끝이 아니라 10명씩 당원 가입하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 이 젊은 친구들, 저희 세대는 인스타그램 이런 SNS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말고도. 네. 거기에 정치권에 아무 상관없는 20대 30대 친구들이 그 스토리라고 하는 란에다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나 달러 환율 막 치솟는 것들 막 올려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막 이런 친구들이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보면서 또 같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시끄럽고 요란하게 해야 돼요. 그쵸? 도울 거면.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역시 2030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게임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네. 그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네. 그런, 말하자면 놀이. 이게 그 투쟁도 보면은 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전에 보면은 좌파 집회는 재밌고 우파 집회는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2030 청년 집회를 보면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아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이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 전에 MBC 보도가 나왔지만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3D 가상현실 뭐 게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청년들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모여서 그 가상현실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MBC가 게임도 뭐 극으로 물들고 있다, 뭐다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은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언론이나 방송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참 MBC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괴감을 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그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그 슬로건이 네. Democracy dies in darkness.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뭐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어둠이 아니라 지금은 보도를 사실 단순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모르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지금은 한 수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보도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건 대한민국의 현상을 왜곡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가장 불만이 지금 어떻든 그래도 레거시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 지금 이제 멸콩TV 구독자나 시청자 수가 많지만
일단 TV라는 건 브로드캐스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파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따라가기가 힘들죠. 저희가. 있기 때문에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는 지금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두 개의 언어입니다. 극우와 내란입니다. 극우와 내란. 네. 이거는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런 용어거든요. 물론 이제 내란이라는 용어는 그 1, 2, 3 계엄 이후에 쓰이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많이 자주 언급이 되는 용어가 극우고 내란이냐. 대한민국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와 내란은 없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그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직무 복귀된 것이 25년 1월 23일인데 그날 이제 복귀되고 난 다음에 기자 후배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당신네들 그 내란이란 용어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그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12.3 계엄, 12.3 123 계엄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아직까지 1심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또 뭐 무슨 뭐 보도 지침 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극우나 내란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게 MBC 포함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참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그것들이. 네, 이 언어를 오염시키면서 이 언론에서부터 프레임을 막 조작해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통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인숙 위원장님을 잘라내기 위해서 갑자기 방미통이라는 걸 급조해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심판을 혼자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면은 보통 다른 데는 보니까 가처분 결과 빨리 나와서 직에 복귀하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 헌재가 시간을 좀 끈다고 봐야 되나요? 그는 정도가 아니죠.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이재명 정권하고 공범이다. 공범이다. 이런 네. 역사의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적으로 보면은 권태선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네. MBC의 대주주죠. 박문진 이사장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 때 이분이 해임이 됐었는데 가처분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게 거의 8월 중순에 됐는데 한 달 내에 그게 가처분 결정이 나서 저도 기억나요. 네. 정광석화처럼 네. 해주더라고요. 가처분을 그냥. 직무에 그 복귀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 해임이든 저의 경우도 사실상 강제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자동 면직이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참 그 언어를 속이는 것이고 사실상 저를 잘라낸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빨리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일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는데 지금 이제 뭐 100일 채우게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걸 모르고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사건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시간이 더디게 진행된다.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일부러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정권에서 미운털 박힌 사람을 기관에 이름을 바꿔서 법을 통과시키고 미운털 박힌 사람을 자동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것들의 선례를 만드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실상 공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안 재판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가처분은 그 당사자한테는 이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너무나 많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정치권상 가처분이 다 나오고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무슨 MBC 이사장 이런 가처분은 제깍제깍 나오면서 네.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 끄는 게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다. 이 자체가 저도 굉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언제가 결과가 나올 건지라는 예상도 그럼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과 몸과 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헌재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니 이런 것들을 당신네들이 의견을 의사 표현을 해라 심판을 언제 할 것이고 일정 시간표라도 보여주든가 아니면 가처분을 기각을 시키든가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정권이 잘했다 날릴 수 있다 앞으로 이름만 바꿔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서 기관장 날리는 선례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환경부의 경우도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뭐 사람 잘라내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심각한 직무유기를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님을 잘라내고 방송 장악을 하는 정부에 동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처분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힘에서라도 또 헌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게 되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위헌적인 법안, 방송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거 밀어붙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얼핏 듣기에는 그러면 가짜뉴스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보수 유튜브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 종편들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안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게 공포의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 네. 그 공포의 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사실 책 제목인데 사담 후세인 체제의 이라크의 상황을 고발한 그 책 제목이 공포의 공화국입니다. Republic of Fear.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공포의 공화국인데 좀 전에 이제 저에게 수갑을 채웠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지금 장 최고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그 법안은 말 그대로 언론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최고도 그 법에 적용을 받겠지만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냐 하면은 허위 조작 정보인 줄 알면서도 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 10억 원까지 징벌적 손배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죠. 예, 위축이 되고 의식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 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는 데는 좀 손을 보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 저는 원칙대로 적용되면 김어준부터 패가망신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김어준한테는 과연 적용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보나마나 뭐 고성국 박사님이나 저나 또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종편이나 이런 언론들부터 먼저 타겟팅을 할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김어준 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김어준 씨 생각할 때마다 제가 뭐 김어준 씨 방송을 모니터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방통이 있을 때 누가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프린트를 해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기록
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그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때 출연했던 사람이 무려 보면 뭐 4명이나 출연을 한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최민희, 김현, 노종면, 한민수. 다 방통위 지금 예,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과방위 의원 네. 소속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연해서 그때 이제 뭐 대법관 증언하던 뭐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던 때였는데 네. 김어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노종면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대법관 하시겠습니까? 방통위 뭐 상임위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나. 김어준한테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가서 김어준 씨 왈 그러면 뭐 대법관 일주일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일주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 당신이 그냥 정색하고 달려드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김어준 플러스 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그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는 뜻이네요.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아이고야. 밝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만약에요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기 예를 들면 고성국 TV나 뭐 멸콩 TV 나와서 진행자한테 방통위원 하실래요, 대법관 하실래요 하면 온 언론이 기사 쓰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난리가 위원장님? 났을 텐데요. 진짜 또 유튜브 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참 한편으로 좀 서운한 것도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그 이틀 만에 네. 탄핵 소추가 그 발의가 돼서 네. 사흘째 그냥 말 그대로 딱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이제 그 레거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해명이나 설명을 할 그 창구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갔더니 그 과방위 의원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복귀됐을 때 당신 왜 유튜브에 장관급 기관장이 무슨 유튜브에 출연하냐라고 하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김원준 방송 가서 그렇게 낄낄거리고 하하호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뭐 조원철 법제처장 포함해가지고 유튜브에 나가서 설명하고 출연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가고 국무총리도 나가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 과방위에서 보면 뭐 또 국민의힘 의원까지 이제 저한테 유튜브에 나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고요? 과방위에서? 아니 제가 또 이게 너무 이슈가 되면 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건 아닌데 예.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국정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저는 사실 그 내전 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전쟁 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다수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들은 전쟁 치르듯이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193대 107이 됐는데 김상욱의 이동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은 느긋하게 조금은 이제 그 옥죄듯이 국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면은 그렇게 107석밖에 안 되는데도 뭐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아직까지 여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쵸 점잖이나 떨고 선비들처럼.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가 총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는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덤비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너무 스타일 우파 너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점잖고 신사 같고 그렇게 해서는 전쟁 못 이기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수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선비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침몰당하기 직전인데
이걸 자기들은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풍류 뜯고 시 즐기고 와 우리 법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점잖 떠는 전 충격을 받았는데요.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님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거기다 대고 국민의힘의 과방위 국회의원이 유튜브 나간 건 좀 너무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게 와 우리 지지자분과 당원분들이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제가 안 찾아도 알아서 찾아가지고 막 댓글 달릴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는 유튜브에 안 나갔습니다. 그 네. 이후로도 한 두세 군데가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저의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 편이 점점 더 줄어들겠다 해서 그 뒤로는 안 나갔습니다. 약속을, 제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진숙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이 선비 같은 웰빙 의원들 기득권을 뿌리 뽑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더 뜨겁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30초만요. 박정희 대통령님 전직 관련해서 알리는 말씀 듣고 올 텐데요. 그 사이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진숙 위원장님과 더 깊은 인터뷰 30초 뒤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알리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멸콩 천사가 출범한 거 아시죠? 행동하는 천사명 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페셜 게스트와 고정 패널들 섭외하고 제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정기 후원이 필요한데요. 멸콩 천사 댓글에 링크가 있고요.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로 멸콩천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하는 천사명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과 더 깊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국무회의에 이재명과 그 주변의 간신들이 드글드글한 국무회의에 사실은 단기 필마 혼자 가서 쓴소리 내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무섭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이고 혼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면 저는 조금 위축될 법도 한데 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그 단기 필마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4-5번 국무회의 가고 난 다음에 밑보여서 잘렸잖아요. 막판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고함을 지르면서 참 이 표현 좀 약간 저렴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네. 잡아먹을 듯이 그런 이제 일까지 있었는데 이재명이 직접. 네. 네. 그런데 이제 단기 필마까지는 아니고요. 네.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지명된 그 장관들이 네.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하고 이제 그 절차를 거치려면 거의 최소한 3-4주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출석했던 국무회의 때는 거의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던 그 내각 그 강요 장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처음에 밑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3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3특검인데 3특검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처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부처 의견을 보냈던 그런 특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장관들이 이제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특검을 논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3특검은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절차가 빚어질지는 정말 참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모 장관께 국무회의 열리는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내심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장관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견을 모았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때 그 대행 이조 장관이 대행을 하던 때니까 그 대표를 해서 의견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 대표로 이게 무리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대로 이제 자칫하면은 통과가 될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특검을 통과를 시키면 이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3특검의 그 활약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평가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무리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저는 이제 거기에 그 반대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국무회의, 세 번째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한 번은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거슬리니까 그 방통위원장도 여기서 그 발언권이 있냐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재명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고 하니까 네.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막판에 제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 네. 추천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추천을 계속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추천을 안 해서 자기들이 방통위의 어떤 의결권을 제한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대통령이 들어서고 했으니까 상임위원 추천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국회에서 그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의견이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자르면서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제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자기 정치예요? 정치입니까? 방통위를 구성시켜 달라는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뭐 정말 사납게 네. 이렇게 되면서 해서 제가 그때 떠올랐던 게 형수하고 통화할 때 저런 표정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옆에서 또 이제 그 김민석 총리는 저한테 또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아니 본인이 뭔데 대통령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또 그만하라느니 전 정말 참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며칠 뒤에 비서실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죠. 아니 그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이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해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국무총리가 끼어들어서 막 간신배처럼 그만하세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무슨 자기 정치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의인 거지 그거. 저는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서 뭐 언론이든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좀 그 좋은 인상, 언론에 대한 화해 제스처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워낙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또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박자 더 나가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저의 착각이었죠. 근데 그 분을 못 참더라고요. 예.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자기 업무 관련된 보고를 하는 국무위원에게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 끊고 소리 지르고 뻐럭뻐럭 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이제 형수 전화할 때도 그런 식으로 화내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 사람의 평소 어떤 성향이나 인품이나 이런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할지에 대해서 이게 좀 대충 상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어떤 모 장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상임위원 추천해 달라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그만해 그랬는데 이제 뭐 알아서 나오지 말라고. 예, 네. 잘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회는 없었죠.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이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재명한테 말했던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 한 명밖에 없구나. 저는 그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보수가 사람 잘 뽑아야 된다. 진짜. 네.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듭니다. 흔히 하는 말이 좌파는 동지를 챙기고 우파는 동창을 챙기다가 망한다. 좌파는 이념 집단인데 우파는 이익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할 때는 열심히 이제 주변에서 돕던 분들이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네. 기용되는 걸 보면은 어디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셨냐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참 그 부적절한 말인데 그 좌파가 어떻게 그 인사를 하냐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인사는 이재명처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고 자시고 논란이고 상관없이 충성심 있고 하면은 본보기 삼아서라도 이재명은 그냥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코인 의혹 있는 김남국도 비서관으로 써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남국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법제처라는 데가 사실상 그 우리 그 법규를 해석하는 그런 기관이 법제처잖아요. 네. 근데 이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또 유튜브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아무도 비판을 안 했는데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감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재명 재판,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게 일이죠. 가능합니까? 지가 무슨 대법원장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제처장이라는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어떤 그 뭐 실장이든 아니면 그 비서실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적절하다고 할 판에 대한민국의 법규를 해석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이재명 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요. 네. 법제처장이 뭐 그만둔다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해임을 시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저 이재명의 인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장관이 그때는 양곡법 반대하다가 지금 이재명한테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장관직 더 시켜준다고 하는 꼴을 보면서요. 주변의 참모들이나 인사 검증하는 사람들이 택도 아닌 기준이 아니라 정말 로열티, 충성심 이런 걸 제대로 보고 인사를 기용해야 된다라는 뼈저린 교훈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평시에는 괜찮아요. 네. 평시에는 교육도 충분히 받고 뭐 소위 학벌도 좋고 그런 분들을 기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소위 말하는 그 테크노크랏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제가 몇 번이라도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전쟁 중입니다. 그 김모 씨가 김희지 씨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전쟁 중입니다라고 문자 보냈죠. 네, 네. 그들은 얘기를 했고 그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대단히 말만으로 그냥 전쟁 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파들에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전시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혼자 태평성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붙으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죠. 저긴 전시내각, 여기는 평시내각.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훈과 이런 뼈저린 아픔을
이 밑거름 삼아가지고 다음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 또 총선 공천에서부터 그런 어떤 전시라는 기준으로 공천하고 사람을 쓰고 인재를 기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도 이제는 두 번, 세 번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 또는 이 보수 정당의 철학과 기틀을 바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100만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기대감을 안고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과방위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쫙 뭉치는데 국민의힘은 어느샌가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사건건 뒤통수 치고 발목 잡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말아먹고 정권을 말아먹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내부 기강이 잡히지 않는 문제 위원장님께서 바라봤을 때 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참 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워싱턴에서 봤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TV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권 교체기였습니다. 통상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나면 그 세력 균형이 힘이 새로운 대통령 네. 말하자면 대통령 당선자한테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W 부시 아들 부시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권 교체 얘기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어떤 그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새로 대통령이 된 오바마를 굉장히 예우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행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There is only one standing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하나다. 하면서 이제 부시 그때 당시에 현직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굉장히 예우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뒤로 빠지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는 조직과 집단이 살아남죠. 자기가 이제 그 힘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뽑은 그렇죠. 대표잖아요. 네. 당원들이 뽑은 대표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전시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그 무조건이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뭐 대표의 부정이나 부패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거는 뭐 예외지만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반대 뭐 장외 집회를 한다거나 할 때 107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한 7, 80명 정도가 뒤에서 그 병풍을 서면 그 병풍을 선다는 것 자체가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민주당의 무도한 그 정책에 반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결집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3, 40명밖에 모이지 않는 걸 봤는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결선상에서 저는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 설치법과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에서 소위 흔히 말하는 방송 4법 관련해서 제가 그 필리버스터를 다 지켜봤거든요. 네. 물론 EBS 거는 이제 시간이 다 만료가 돼서 그때는 한 6시간 됐나. 그래서 제가 24, 30, 24 네. 아마 이렇게 이제 있었을 텐데 24, 30, 24. 네. 20, 세 번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 번. 하나는 24, 30, 24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제가 참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이제 그 방송 관련한 법이라고 하지만 뭐 저는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신동욱 의원도 있었고 김장겸 의원도 있었고 그 최영도 의원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 자기 당의 의원들이 어떤 법안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저는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바라보는데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 한 명도 없었을 때가 잠시 있었을 겁니다. 잠깐이지만. 예, 네. 잠깐이지만. 그리고 이제 1명, 2명, 뭐 좀 많을 땐 5명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참 조마조마하고 네. 아쉽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장 최고도 만약에 참, if and when이라고 얘기하죠. 입성을 하시게 되면, 그런 그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그 흔히 말하는 황금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그 연단에 섰을 때 우리 쪽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앉아서 박수도 쳐주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힘이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저 정당은 도대체 그 방송사법을 뭐 막을 의지가 있나? 또는 이번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 막을 생각이 있나?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장 대표 그 연설하는 거 보고서 참 많이 놀랐던 거는 사실 그 24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고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잠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기도 하고 네. 꼬집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졸리는 시간이 잠깐 있잖아요. 네.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스피치를 연설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한 7, 80명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기조로 장동혁 대표가 몸을 불사르니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당의 모습에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그래도 뭐 20명씩 좆짜서 필리버스터 지켜보고 했다 하더라고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솔직히 정신들 더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 입당을 막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이뻐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사실은 회초리 때리려고 입당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들 내 손으로 배치 떼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100만 당원, 110만 당원 입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것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 이전에 가장 먼저 털어내야 될 문제가 한동훈계 그리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 이런 당내 해묵은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그냥 덮고 통합하고 넘어가는 게 지선 승리를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밝힐 걸 밝히고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사실은 당원들의 절대 다수 목소리인데 이준석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보수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요? 제가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훈련 받은 것은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지금 2호선 감사위원장 계시고 어떤 조직이든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정의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게 당대표든 지도부든 누구든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의 공식 기구가 팩트를 밝히는 게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다. 그냥 그 판단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도 미처 몰랐던 이 이진숙이라는 어떤 한 인간의 매력과 또 깊은 고뇌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아마 지금 딱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언론에서는 또 우리 지지자들은 관심이 참 많아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고 또 저도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로 가가지고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해서 대구에 아마 뭐 추경호 의원이나 이런 자리가 날 테니까 그런 자리에서 좀 과방위에서 최민희랑 한번 제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이준숙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뭐 다양한 기대감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대가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좀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가 제 위치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재명이 성질 내는 것도 보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 임명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을 170, 180일 가깝게 받았기 때문에 또 복귀하고 나니까 대통령 이제 계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행을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최상목 대행, 한덕수 대행, 이주호 대행만 세 분을 겪었네요. 그리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겪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는 게 저로서는 지금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이게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 당신네들 역사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국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고 창원, 대구를 끝냈고 또 다음 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가 직접 겪었던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하는 그게 최우선 과제고,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전쟁 중인데 정상화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은 아직 안 해주셨지만 이 이재명 정부의 무도함과 어떤 독재적 성향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이준숙 위원장님의 말씀 들으니까요. 저는 다가오는 6월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모습이든 이준숙이라는 존재가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약하고 선비 같은 국민의힘을 일깨우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방송 TV 프로에요. 매기 출연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밌네요. 연애 프로에 있잖아요. 예. 제일 매력적인 남성 출연자, 여성 출연자가 중간에 등장해서 기존의 출연자들을 긴장을 시키는 걸 이제 매기란 매기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이 보수 진영의 우리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매기 같은 역할을, 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깨우고 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멸콩TV와 1시간 쭉 인터뷰하셨는데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멸콩TV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최고하고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강연에서 노영방송 막지 못하면 노영민국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것이 맞나, 유튜브는 입틀막을 해야 되고 본인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는 입틀막 해야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반중 시위를 하면 또 최고 징역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들이 추진된다고 하니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
건설해온 그런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거 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과 함께한 특집 인터뷰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주말이지만 이 인터뷰를 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 못 보셔도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진숙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